우리 교재 1장 6절 선형계 응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형계란 무엇인지, 또 선형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선형계가 하나 주어졌을 때 그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등등을 알아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재 1장 6절을 통해서 선형계가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선형계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1장 6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경제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한 화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전기 회로와 같은 이런 회로망 또는 시스템이랄까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또 이 선형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 분야에서의 이 선형계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레온티에프 입출력 모델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레온티에프 입출력 모델은 우리 교재 2장 6절에서 정확하게 정의와 기호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그런 입출력 모델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경제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이 가격. 사실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도 가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자,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한번 살펴볼까요? 한 분야 생산 전체의 달러 가치를 그 생산의 가격이라 한다는 것, 가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는요. 다음 같은 레온티에프 정리를 이해하기 위함인데요. 자, 우리는 레온티에프 정리, 여기 보다시피 균형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이 균형 가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각 분야의 총 생산에 대하여 각 분야의 수입이 지출과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게 되는 균형 가격이 항상 존재합니다. 라는 것이 레온티에프의 정리입니다. 자, 보통 이제 레온티에프의 균형 가격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레온티에프의 그 균형 가격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예제 1번을 보면은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기, 그리고 철강, 석탄, 이와 같은 세 가지 그림이 있고요. 사진이 있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수치가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림과 수치를 도표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이런 형태의 도표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도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열은 석탄의 총 생산량이 각 분야별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그 생산된 어떤 뭐 에너지랄까요? 또는 양이랄까요? 그 총 생산량의 몇십 %가 어디로 분배가 되는지 등등을 이 세로 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가로 부분은요. 석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재화랄까요? 그것이 얼마만큼이 수입되어야 되는가, 즉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의 총 생산량의 60%는 전기로 분배가 되고 40%는 철강으로 분배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기의 총 생산량의 40%는 석탄으로 10%는 다시 전기를 어떤 그 설비를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한 50%는 총 생산량의 50%는 철강을 생산하는데 역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강의 전체 총 생산량의 60%는 석탄을 생산할 때, 20%는 전기를 생산할 때, 다시 20%는 또 철강을 생산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는 얘기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로행은 얘네들은 석탄을 생산할 때 40%는 전기로부터 60%는 철강으로부터 수입된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재화라든가 아니면 뭐 에너지 같은 걸 수입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전기를 생산할 때 60%는 석탄으로, 10%는 전기로, 20%는 철강으로부터요. 또한 철강을 생산할 때 40%는 석탄으로, 그리고 50%는 철강으로, 20%는 역시 철강으로 이렇게 수입이 돼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 가격을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석탄 분야의 연간 총 생산의 가격은 P-C로, 전기 분야의 연간 총 생산의 가격은 P-E로, 그리고 철강 분야의 연간 총 생산량의 생산의 가격은 PS라 표시했을 때 각 분야의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균형 가격을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균형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앞서 다뤘던 도표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석탄의 수입은 40%는 전기로부터 오죠. 자, 그래서 0.4. 자, 우리는 전기는 P2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강으로부터 60%가
수입이 되죠. 0.6 PS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입된 것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석탄의 총 생산량이 만들어지고 다시 그 석탄의 총 생산량이 각각 이렇게 전기와 철강으로 분배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입 부분과 지출 부분이 당연히 일치해야 균형 가격이 생기죠. 자, 그래서 석탄의 총 생산량의 가격은 수입 각각 전기로부터 40%, 그리고 이와 같이 철강으로부터 60%가 수입이 되고 그들이 다시 분배가 돼야 되니까 이 균형 가격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전기의 연간 총 생산량의 가격은 보다시피 석탄으로부터 60%가 수입이 되고요. 전기로부터 10%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으로부터는 20%잖아요. 자, 이런 관계식을 당연히 만족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철강의 연간 총 생산량의 가격은 석탄으로부터는 40%, 그리고 전기로부터는 50%, 0.5, 그리고 이제 철강으로부터는 0.2예요. 따라서 이 방정식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좌변의 PE, 즉 전기 분야의 연간 총 생산량의 가격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여기 세 번째 식은 PS하고 철강이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공통항은 한쪽으로 모아서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여기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공통항을 좀 묶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PC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0.4 PE, 그리고 플러스 0.6 PS예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1-0.1이니까 0.9 PE가 되겠죠. 0.9 PE, 그리고 0.6 PC, 0.6 PC, 그리고 그 다음에 이항이 됐죠. 그리고 플러스 0.2 PS입니다. 플러스 0.2 PS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식도 이항을 하니까 1-0.2니까 0.8, 0.8 PS는 0.4 PC와 그리고 플러스 0.5, 그리고 PE가 됐네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각각의 PC, PE, PS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균형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방정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단지 여기 보면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률 0.4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다루기가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양변에 10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니까 10PC 이퀄 4PE, 그리고 플러스 6PS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됐죠. 아, 그리고 어차피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해볼까요? 10배를 한 다음에 모든 이런 가격과 관련된 식을 좌변을 전부 다 이항을 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겠습니다. 즉 동차 선형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을 다 이항을 해서 부호를 그러면 마이너스를 표시하면 되겠네요.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이퀄 제로가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다 넘길 거예요. 10배를 한다면 한쪽으로 다 넘기면 PC부터 먼저 쓸까요? 6PC, 얘를 넘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 PE,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PS 이퀄 0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넘겨올까요? 10배를 한 다음에 넘깁니다. 4배 PC, 그리고 플러스 5배 PE,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8PS 이퀄 제로가 됐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동차 선형계예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네들을 매트릭스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매트릭스를 표시한다면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우변형이 되는 동차 선형계예요. 자, 첫 번째는 PC, 그 다음에 PE, 그리고 PS예요.
자, 여기에는 10,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9, 2, 그리고 4, 5,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첨가행렬 또는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또 첨가행렬을 해도 되죠.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6, 마이너스 9, 2, 0이고, 그 다음에 4, 5, 그리고 마이너스 8, 0입니다. 자, 우리는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이 식을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행동치가 된 행렬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처음부터 리딩 1을 만들지 말고요. 우리가 여기에 리딩 엔트리가 있잖아요. 그 밑에가 0이 나오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들여다보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2의 배수들이죠. 자, 그렇다면 계산하기 좋게 식을 뭐 2로 나눈다든지 해도 되는데요. 어차피 여기 10, 6, 4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숫자가 맨 밑에 있네요. 그러면은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아래 위를 바꿔보도록 하죠. 두 행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이 선형계를 푸는 방법을 다 배워서 알고 있는 상태라서 자, 우리가 계산을 그냥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식에서 이 주어진 식에서 첫 번째에다가 4분의 1 곱합시다. 그냥 편의상 여기가 선들이 나오게끔 해보려고 해요. 아니면 여기다가 뭐 4분의 6을 첫 번째에다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서 두 번째에다 더하고 첫 번째에다 마이너스 4분의 10을 곱해서 세 번째에다 더해서 이렇게 리딩 엔트리 아래가 0이 되게끔 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이 해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기하사들의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풀어야 되니까 아예 리딩 엔트리 부분을 리딩 1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분수가 나오긴 할지라도 뭐 불가피한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4분의 1 곱하겠습니다. 1, 그리고 4분의 5, 4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 0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6, 마이너스 9, 2, 0은 그대로 쓰고요. 1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0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행렬산 적용하죠. 1, 4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2, 0이고요. 자, 마이너스 6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6배에서 더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6배를 해버리면 4분의 5가 있죠. 약분하니까 2, 여기에 3이 되네요. 3은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15예요. 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5에다가 마이너스 9를 더하는 거죠.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쓸게요. 마이너스 9를 더하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9, 18이 같이 되네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여기는 33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3이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6배니까 1로 12에서 더하는 거니까 14가 됐고요. 여긴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0배에서 더하죠. 0입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0배를 하면은 약분되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약분하니까 10을 곱해서 2가 되고 5, 25. 자, 마이너스 10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4는 2분의 2, 4, 8이 됐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3이 되네요, 얘도.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3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3이 됐고요. 자, 마이너스 10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을 곱하니까 20, 여기 14가 되네요. 그래서 0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다행히도 여기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동일하네요. 그래서 기본 행렬산을 마저 적용하니까 1, 4분의 5, 마이너스 2,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다 마이너스를 빼서 세 번째 행에다 더하니까 여기가 다 0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는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3, 14, 0 이와 같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균형 가격을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됐는데요. 물론 여기가 좀 계산이 좀 번거롭죠. 근데 우리 여기다가 리딩 1을 만들어서 해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지양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다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앞에서 계산했던 이 식을 이제 이 확대행렬을 보고 대응하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첫 번째 얘는 PC가 제1열은 PC를 나타내요. 제2열은 PE 그리고 제3열은 PS예요. 그래서 PC 연립방정식을 다시 보면 PC 플러스 4분의 5 PE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PS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2 PS 이퀄 제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3 마이너스 2분의 33 PE가 됐고요. 그리고 플러스 14 PS 이퀄 제로예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 보다시피 열의 개수는 모두 3개인데요. 여기 계수행렬분만 봅니다. 자, 이제 여기는 아직 우리가 리딩 1을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마이너스 여기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3분의 2를 곱하면 리딩 1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리딩 엔트리가 들어있는 그 행은 2개예요. 열도 당연히 1열과 2열이 되죠. 그런데 전체 계수행렬의 열의 총개수는 3개인데 리딩 엔트리가 들어있는 것은 제1열과 제2열이니까 제3열은 결과적으로 자유변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3열은 PS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PS에다가 자유변수를 뜻하는 뭐 알파 이렇게 놔볼까요? 자, 이제 PS를 알파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자, 밑에 있는 방정식에서 넘기면 2분의 33 PE는 이퀄 넘어갔으니까 14 PS인데 PS를 알파를 놨으니까 14 알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PE는 역수를 취해서 곱해버리면 33분의 28 알파라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요식과 요식이 전부 다 알파로 표현됐으니까 PC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PC를 찾아본 결과 자, PC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PE가 33분의 28 알파, PS는 우리가 앞에서 알파를 썼죠. 따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PE가 33분의 28 알파. 이거 이항을 하니까 플러스 2 PS가 알파였었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거 약분됐죠. 7이군요. 그럼 마이너스 33분의 35 알파 플러스 얘는 2 알파니까 33분의 66 알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도라니까 33분의 요 계산하면 31 알파가 되겠네요. 그래서 PC는 33분의 31 알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앞에서 PC, PE, PS 순서로 썼으니까 해를 PC 그리고 PE 그리고 PS라 표시한다면은 얘네들은 각각 PC가 좀 확인해 보니까 33분의 31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PE는 33분의 28 알파 그리고 PS는 우리가 알파를 하나 썼죠.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그냥 알파로 묶어놔도 됩니다만은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33분의 1 알파 이렇게 묶어놔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쓸 때 31, 여기는 28, 여기는 33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그냥 알파로 뽑아내면 33분의 31, 대략 0.91 그 정도 되겠네요. 91, 92. 그리고 여기는 이제 33분의 28 하면 한 84%, 85% 정도 되겠군요. 요거는 이제 그냥 알파로만 묶어내면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레온티에프의 우리가 균형 가격 이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런 데이터 값만 있으면은 식을 세워서 표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좀 더 자세한 레온티에프 입출력 모델은 2장 6절에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학식의 균형 문제인데요. 자, 이제 예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로판 가스가 연소되면 프로판은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요 앞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프로판, 산소, 이산화탄소, 물인데 각각의 원자가 어떻게 결합이 돼야 이 프로판 가스랑 산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가 될 것인지를 이 화학식을 완성을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이런 화학식 문제도 잘 들여다보면 선형계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책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물론 화학을 잘하는 학생들 있을 겁니다만 혹시라도 또 이 강의를 통해서 화학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이 선형계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이 앞에 계수를 찾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찾아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프로판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프로판을 표시할 때 우리가 편의상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탄소, 그리고 산소, 수소 이거의 개수를 이 순서대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의 개수는 3개, 그리고 여기 산소는 하나도 없고요. 수소는 8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 산소, 수소 순서로, 물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개수를, 원자의 개수를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판은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산소는 O2는 말 그대로 탄소가 없고요. 산소는 2개, 그리고 수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표시를 해볼까요? CO2잖아요. 자, CO2도 마찬가지로 탄소 하나, 산소 두 개, 그리고 수소는 없어요. 자, 그리고 물은 H2O죠. 요 옆에다 그냥 쓸게요. 자, H2O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탄소 없고 산소 하나, 수소 2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우리는 자, 이 화학 반응식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지요.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프로판을 매트릭스로 표시했을 때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수소를 각각 매트릭스로 표시했더니 이렇게 됐고요. 각각 몇 배가 돼야 이 반응식이 일치할 것인지를 알아보자는 뜻입니다. 자, 이 반응식을 만들 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원자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 원자의 개수가 이쪽 원자의 개수랑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행렬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판의 X1배 그리고 플러스 산소를 나타내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는 X2개예요. 그리고 이 반응식의 전과 후가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CO2의 반응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도 X3개가 있다고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H2O가 얼마만큼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X+를 썼으니까 0, 1, 2 같이 됩니다. 자, 이 반응식을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 반응식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행렬의 상수배 원리로부터 구성원소 모두에다 다 상수배라고 한 줄로 다 모아서 우리는 앞에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차 선형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차 선형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3x1 그리고 여기는 0 그리고 8x1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0 곱하기 x2 해봤자 0이죠. 2배 x2 그리고 여기는 0입니다. 그럼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3 그리고 2배 x3 그리고 여기도 0이네요. 자, 그다음 이항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0이고 x4 그리고 2배 x4예요. 자, 이것이 이퀄 0, 0, 0이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 행렬 방정식을 다시 결합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표시해 본다면은 3x1 그리고 마이너스 x3 이퀄 0을 나타내게 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배 x2 마이너스 2배 x3 마이너스 x4 이퀄 0입니다. 그 여기도 8x1 그리고 플러스 2배 x4 이퀄 0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결국은 x1, x2, x3, x4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우변형이 되는 동차 선형계죠.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0, 마이너스 1, 0,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0,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8, 0, 0, 그리고 2,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서 우리는 이 식을 이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그냥 3이라 쓸까요? 꼭 리딩 1을 만들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그냥 2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8을 곱해서 더해요. 마이너스 3분의 8을 곱해서 더하니까 여기가 0이 됐죠. 여기도 어떤 걸 해도 0이고 마이너스 3분의 8 하면 플러스 3분의 8. 여기가 3분의 8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떤 걸 곱해도 더해봤자 2가 되고요. 어떤 걸 곱해서 더해봤자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은 이제 리딩 엔트리가 있는 위치들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 변수가 되고요. 계수 행렬의 총 열의 개수는 4개니까 기본 변수는 3개고 자유 변수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변수 x4를 자유 변수로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x4를 자유 변수로 놓을까요? 여기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x4를 우리가 알파로 놓겠습니다. x4를 알파로 놓는다면은 이제 여기는 보다시피 주어진 식은 3분의 8 x3는 이퀄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x4가 알파였어요. 그래서 x3는 역술 최소 곱하니까 8분의 3을 곱하죠. 8분의 3을 곱하니까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이와 같이 됐습니다. x3도 알파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도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이건 x2죠. 2배 x2는 이퀄 넘어갔으니까 2배 x3가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x4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4가 되고 플러스 x4는 보다시피 알파였어요. 자, 정돈해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되고 그래서 x2는 다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가 됐습니다. x1도 구해야 되죠. 자, 이제 여기에서 x3가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였는데요. 넘어가니까 플러스 4분의 3 알파. x1 여기다 마저 계산할게요. x1을 계산해 보니까 넘어가니까 x3였거든요. 넘어가니까 x3고 3으로 나눠야겠군요. 3분의 1 x3예요. 3분의 x3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네요. 마이너스 4분의 알파. x1도 x2도 x3도 다 알파로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 x1, x2, x3, x4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해를 다시 한번 정수 형태로, 왜냐하면 이 화학 반응식을 만족하는 이 x1부터 x4는요 항상 정수로 최소의 정수로 표시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4분의 1 알파, 4분의 1 알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알파를 이럴 때는 처음부터 4알파로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만약에 4알파로 됐다면 전부 다 정수가 됐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다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어진 식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따라서 x1, x2, x3, x4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자, 이제 이들 다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됐었죠. x4를 알파로 놨었을 때 x4가 알파였었을 때 알파는 이제 이미 실수로 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방정식을 볼 때요. x3를 마저 표시해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그리고 x2는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이와 같이 됐고요. 그리고 x1은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주어진 식에서 이 식을 전체를 다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알파를 묶어내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x1, x2, x3, x4는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 양의 정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왜냐하면 양의 정수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군요. 어쩐지 여기 좀 이상하다 했더니 양의 정수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잖아요. 여기 요 부호를 쓸 때 잘못 써놨군요. 정정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가 됐어야 되고 또 여기다 마이너스가 됐네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 여기 뭐 0이었으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x4를 알파로 놓는다면은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넘어갔죠. 그러면은 여기가 넘어갔으니까 2알파가 되고 양변에 8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플러스 4분의 3이에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또 계산하면은 2x2로 넘어갔죠. 플러스 4분의 3이었어요. 약분하면 2분의 3, 2분의 2, 2분의 5가 돼야 되겠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2분의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여기가 2분의 3, 2분의 2가 돼 2분의 5, 2로 나왔으니까 4분의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2는 4분의 5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3가 4분의 3이었거든요. 그리고 3으로 다시 나눠야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1 알파. 여기는 4분의 1 알파가 됐네요.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정정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x1은 4분의 1 알파, 4분의 1 알파, x2는 4분의 5 알파, x3는 4분의 3 알파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알파로 묶어내지 말고요. 4분의 1 알파로 묶어낸다면은 여기는 1, 여기는 5, 여기는 3, 여기는 4, 이와 같이 되겠군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우리 나온 순서대로 1, 5, 3, 4 이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x1, x2, x3, x4가 각각 얼마일까 하고 봤더니 자, 여기가 1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 그리고 x2는 5가 돼야 되는군요. 그리고 x3는 3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x4는 4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들을 정확하게 여기다 다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다시피 프로판 1과 프로판가스 1과 그리고 산소는 이렇게 보다시피 5개예요. 그러니까 식을 여기다 마저 계산한다면 얘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앞에 계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x3가 3이잖아요. 그리고 H2O가 4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보면 자, 이제 탄소가 3개잖아요. 그 탄소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다시피 O2가 3개, 그리고 여기 다 이렇게 돼서 주어진 식을 전체를 잘 살펴본다면 O2가 여기 5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H2O 전체를 다 계산해 보세요. H가 8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다 셈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와 같이 해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선형계에서 해결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의 흐름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잘 보면 전기 회로 같은 그런 모양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죠. 점과 선이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점은 우리가 정션 또는 노드에서 접합점 또는 절점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은 가지, 브랜치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전기 회로 같은 것을 보면 많이 볼 수 있고요. 수학에서 이런 것을 또 따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산수학 분야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구할 때 입출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구할 때 아주 개념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점과 선을 이용해서 많이 표시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역시 선형계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같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어떤 도로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입력되는 자동차의 대수, 그리고 어떤 도로를 빠져나가는 어떤 각각의 지점마다 화살표가 있죠. 이쪽 방향으로 오는 자동차의 대수는 100대고 이쪽에서 오는 것은 동쪽에서 오는 자동차는 400대예요. 이 지점을 통과해서 각각 서쪽과 남쪽으로 가는 자동차의 대수가 X4, X5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전체 구조를 잘 보세요. 어떤 도시의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그 도로 위를 지나는 자동차의 어떤
도로망이라든가요. 그런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보면 화살표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동차의 대수와 화살표를 통해서 유출되는 빠져나가는 자동차의 대수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유입되는 자동차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유입되는 자동차는 4군데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나온 순서대로 300대, 500대, 그리고 100대, 그리고 400대가 유입되는 자동차이고요. 이 도를 통과하면서 갑자기 없던 자동차가 생길 리는 없겠죠. 그래서 유입되는 자동차의 대수만큼 당연히 유출되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를 빠져나가는 자동차는 600대, 그리고 300대, 그리고 X3대예요. 이 도로망의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자동차는 600대와 300대와 그리고 X3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식을 잘 보면 이거 서로 소거돼서 600 지워졌죠. 300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X3가 이쪽으로 이 도를 통해서 다른 도시나 또 다른 도로로 이동하는 자동차는 400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도로망을 통해서 우리 연립방정식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망 자체가 그 큰 도시의 모든 도를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구역에 대한 시스템, 흐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만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볼까요? X1과 X2랑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유입되는 것은 플러스로, 유출되는 것은 마이너스로 한번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요 노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동차의 대수는 800대였는데요. 나가는 자동차의 대수도 당연히 800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입되는 자동차의 개수가 800대라면 그러면 당연히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1과 X2의 자동차의 총 대수는 들어오는 자동차와 나가는 자동차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것이 800대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음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네요. 자, 여기도 볼까요? 이미 X3는 계산했어요. 400대라는 것. 자, 이제 그렇다면은 X2에서 X4로 들어오는 자동차의 대수, X2에서 X4로 들어오는 자동차의 대수는 뭐와 똑같아야 되냐면은 300대와 나가는 자동차 300대와 X3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300 플러스 X3를 써야 되는데요. X3를 좌측으로 넘겨서 이렇게 쓰도록 하죠. 이해되겠습니까? 원래는 나가는 자동차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자동차와 나가는 자동차가 같아야 되는데 문자다 보니까 한쪽으로 넘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300 이렇게 쓰겠습니다. 물론 X3는 40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 D라는 지점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자동차의 총 개수는 X1대와 X5까지 있군요. 자, 이렇게 되고 나가는 자동차의 개수와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차점, 여기 4군데를 좀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요 지점을 통과해서 나가는 두 도로로 나가는 자동차는 각각 X4와 X5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자동차의 대수는 400대와 100대니까 500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미 X3는 400대라는 것도 살펴봤었습니다. 결국은 이 도로망은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방정식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선형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라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학습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선형계가 우리가 경제 활동 분야라든가 화학 반응식을 계산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도로의 어떤 시스템, 이런 도로망의 흐름,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려고 할 때도 역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형계, 즉 우리가 배우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다루게 되는 이 선형대 수학은 실생활에 아주 유용한 과목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교재 1장 7절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